서울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임페리얼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허영과 욕망이 집결된 장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피냄새를 감추기 위한 거대한 연극 무대에 불과했다. 오늘은 신흥 범죄 조직에서 기업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는 골드문 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고, 초대된 손님들은 정재계의 거물들 뿐만 아니라 뒷골목의 생리를 지배하는 어둠의 실력자들이 뒤섞여 있었다. 샹들리에의 눈부신 불빛 아래 최고급 와인과 웃음소리가 오갔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의 약점을 잡고 목덜미를 물어뜯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살기가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다. 그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무대 중앙에 앉아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 윤세연은 자신이 마치 맹수들의 우리에 던져진 초식동물이 된 것만 같은 공포를 느끼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현을 켰다. 윤세연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애써 외면하며 오직 악보에만 시선을 고정하려 노력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과 불길한 예감은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지인의 소개로 고액의 연주비를 준다는 말에 이곳에 왔을 뿐이었는데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다. 객석의 가장 상석에 앉아있는 남자이자 오늘의 주인공인 장도식 회장은 연주가 시작된 순간부터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세연을 집요하게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음악을 감상하는 교양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진열장에 놓인 상품을 품평하며 어떻게 요리해 먹을지 고민하는 도살자의 눈빛과 다를 바가 없어 세연은 연주를 하는 내내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가까스로 참아내야만 했다. 장도식은 손에 든 와인잔을 천천히 흔들며 무대 위의 여자를 응시했고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밤의 사냥감이 정해졌음을 의미하는 신호였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향해 턱짓으로 무대를 가리키며 무언가 은밀한 지시를 내렸고 비서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인 뒤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세연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깨달았지만 지금 당장 연주를 멈추고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기에 그저 이 곡이 끝나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이 화려하고 견고한 호텔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그들만의 요새였고 법과 공권력조차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나 다름없었기에 그녀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만 갔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양쪽으로 열리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며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진 분위기 속에서 검은색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고 그의 등장만으로도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그는 태산그룹의 회장이자 한때 서울의 밤을 피로 물들였던 전설적인 조직의 보스 한서준이었는데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의 등장에 장도식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서준의 뒤로는 살기를 띤 건장한 수행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이곳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흉포하고 날카로워 감히 앞을 가로막을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서준은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만하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연회장을 가로질러 걸어갔고 그의 시선은 장도식을 향하는 듯했으나 미묘하게 비껴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경쟁 조직인 골드문이 세력을 확장하며 자신의 구역을 넘보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하러 온 것이었지만 무대 위에서 창백하게 질려있는 한 여자를 발견하는 순간 그의 계획은 수정되었다. 서준은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익숙한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그녀가 왜 하필이면 인간 말종인 장도식의 먹잇감으로 이곳에 있는지 이해하자마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솟구쳐 올랐다. 그는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본능은 이미 계산을 끝내기도 전에 몸을 먼저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다. 장도식은 자신의 잔치판에 재를 뿌리러 온 서준을 보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과장된 몸짓으로 팔을 벌리며 그를 맞이하는 척했다. 그는 서준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초대장도 없는 손님이 예의가 없다며 도발했지만 서준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쳐 곧장 무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당황한 장도식의 부하들이 앞을 막으려 했으나 서준의 수행원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하며 길을 냈고 연회장은 일촉즉발의 전쟁터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기이하고 위험한 대치를 지켜보았고 무대 위에 있던 세연은 다가오는 남자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첼로 활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서준은 무대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세연의 앞에 멈춰섰고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마주하며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을 느꼈다. 그는 이 여자가 과거 자신에게 베풀었던 작은 호의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녀는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고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상황에서 그녀를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장도식이 감히 손대지 못하게 만드는 것뿐이었기에 그는 망설임 없이 결단을 내렸다. 서준은 거칠지만 단호한 손길로 세연의 손목을 낚아채 일으켜 세웠고 그 돌발적인 행동에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숨을 삼켰다. 장도식은 자신의 사냥감을 가로채려는 서준의 행동에 격분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고함을 지르며 그게 무슨 짓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당장 그 여자를 놓고 꺼지라며 험악한 욕설을 퍼부었지만 서준은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서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될 만큼 무게감이 있었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장도식을 향해 이 여자는 내 사람이라고 선언하며 오늘 밤 그녀를 데려가겠다고 통보했는데 그것은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결정이자 명령에 가까운 통보였다. 서준의 충격적인 폭탄 선언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들이 있었다면 다음날 신문 일면을 장식할 만한 대형 사건이었다. 평소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깨끗했던 냉혈한 한서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보는 여자를 자신의 여자라고 공표한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다. 세연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준을 올려다보았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눈앞의 이 남자는 저기서 탐욕스러운 침을 흘리고 있는 장도식보다는 덜 위험해 보였거나 혹은 더 위험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유일한 구원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장도식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당장이라도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릴 기세였지만 태산그룹과의 전면전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은 그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게다가 서준의 눈빛은 만약 지금 건드린다면 이곳을 피바다로 만들어서라도 끝을 보겠다는 살기로 번뜩이고 있어서 장도식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서준은 장도식의 분노를 비웃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세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보란듯이 무대를 내려왔다. 그는 마치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챙겨 귀환하는 장군처럼 당당했고 그의 품에 안긴 세연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휘말리게 되었다. 서준은 세연을 데리고 호텔 로비로 빠져나오며 뒤따라오는 수행원들에게 짧고 간결한 명령을 내려 뒤처리를 지시했다. 호텔 밖에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서준은 거칠게 문을 열어 세연을 뒷좌석에 태운 뒤 자신도 옆자리에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좁은 공간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남았고 세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체 누구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하냐고 물었지만
서준은 창밖을 응시하며 차가운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자동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여 화려한 도심을 뒤로하고 어둠이 깔린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하자 세연의 불안감은 다시 증폭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늑대를 피해 호랑이 굴로 들어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지만 옆에 앉은 남자의 옆모습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쓸쓸해 보여서 함부로 말을 걸 수가 없었다. 서준은 창문에 비친 세연의 모습을 곁눈질로 살피며 자신이 저지른 충동적인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 그녀를 구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적들에게 노출시킨 셈이 되었지만 과거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다. 차량은 한참을 달려 서울 외곽의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 섰고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그들을 맞이했다. 이곳은 한서준의 개인 사유지이자 그 누구도 허락 없이는 발을 들일 수 없는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는데 세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담벼락과 감시 카메라들을 보며 자신이 갇혔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서준은 차에서 내려 세연에게 내리라는 손짓을 했고 그녀가 머뭇거리자 직접 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단단했고 세연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이끌리듯 그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다. 저택의 현관에 들어서자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고풍스러운 인테리어가 그들을 맞이했고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서준은 고용인들을 모두 물리고 세연을 거실 소파에 앉힌 뒤 맞은편에 앉아 비로소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재킷을 벗어 던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모습에서 지독한 피로감과 동시에 야수의 본성이 느껴졌다. 세연은 첼로 케이스를 꽉 껴안으며 방어적인 태세를 취했지만 서준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살고 싶으면 내 옆에 있어. 그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넌 죽어 라고 짧게 말했다.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경고이기도 했다. 낯선 천장이 시야에 들어오자 윤세연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잠시 혼란스러워하며 무거운 눈꺼풀을 깜빡였다. 고급스러운 실크 침구의 감촉과 은은하게 퍼지는 라벤더 향기는 그녀가 살던 낡은 아파트와는 거리가 멀었고 어젯밤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오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찔한 높이였고 발밑에 펼쳐진 도시의 전경은 마치 장난감 블록처럼 작게 느껴져 현실감이 없었다. 이곳은 한서준이라는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이자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그만의 요새였으며 세연은 자신이 이 화려하고 거대한 세상 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침실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서준이 들어왔을 때 그는 이미 완벽하게 정돈된 수트 차림이었고 어젯밤의 야수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마치 출근을 준비하는 평범한 가장처럼 보였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은 여전히 그가 피 묻은 손을 씻고 나온 범죄 조직의 수장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서준은 깨어난 세연을 보고도 별다른 감흥이 없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와 협탁 위에 놓인 물잔을 가리켰고 그의 태도는 지나치게 침착해서 오히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다. 세연은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싸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지만 그는 그녀의 저기를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덤덤하게 자신의 할 말만을 꺼냈다. 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장 자신을 내보내 달라고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지만 서준은 그저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며 세연을 응시했고 지금 이 문을 나가는 순간 그녀가 마주하게 될 현실에 대해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장도식은 한 번 찍은 먹잇감을 절대 놓치지 않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이며 어제 파티장에서 서준이 그녀를 자신의 여자라고 공표한 이상
그녀는 이제 태산그룹과 골드문 사이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인질이자 약점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경찰이나 법 따위는 장도식의 돈과 권력 앞에서 무용지물이며 오직 이 집만이 그녀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지대라는 그의 논리는 지독하게 모순적이었지만 반박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서준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세연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왜 하필 자신이어야 했냐고 따져 물으며 차라리 그때 그곳에서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악을 썼지만 서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하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죽음을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리지 말라고 낮게 으르렁거렸고 그 순간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언뜻 스쳐 지나가는 고통과 슬픔을 세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가 건드려졌을 때 나오는 방어기제처럼 보였고 그 찰나의 흔들림이 세연으로 하여금 이 냉혈한 남자에게도 인간적인 감정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서준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집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녀도 좋지만 현관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절대 불허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식탁 위에 신용카드 한 장과 스마트폰을 올려두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 주문하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사육에 가까운 태도였다. 세연은 그가 남기고 간 물건들을 보며 비참함을 느꼈지만 당장 도망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입술을 깨물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서준이 방을 나가고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만이 남았고 세연은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한편 태산그룹 본사 회장실에 도착한 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의 책상 위에는 장도식의 움직임에 대한 보고서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어젯밤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조직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고 있었고 이사들은 회장이 한낱 여자 때문에 사업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서준의 최측근이자 비서실장인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지금이라도 그녀를 안전한 해외로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조언했지만 서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장도식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으며 그녀가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순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기대었고 피로가 몰려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집에 두고 온세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까지 무모한 짓을 저질렀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을 본 순간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었다. 과거 춥고 배고팠던 시절 자신에게 따뜻한 빵 한 조각을 건네주었던 어린 소녀의 맑은 눈망울이 성인이 된 그녀의 눈과 겹쳐 보였고 그는 이번에야말로 그 빚을 갚고 싶었다. 비록 그녀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서준에게 있어서 그녀는 지옥 같았던 삶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던 구원의 기억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녀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다시 저택으로 돌아온 시각은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고 집안은 불이 꺼진 채 고요했지만 거실 한 구석에서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그곳으로 향했고 소파에 웅크리고 잠든 세연을 발견하고는 멈칫했다. 그녀는 불편한 자세로 잠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다.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고 인기척에 세연이 눈을 뜨자 당황하여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잠에서 깬 세연은 눈앞에 서 있는 서준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물러섰지만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재킷을 보고 멈칫했다. 그에게서 나는 옅은 담배 냄새와 남자 스킨 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어두운 조명 아래 비친 그의 얼굴은 낮보다 훨씬 피곤하고 쓸쓸해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서준은 시선을 피하며 배고프지 않냐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세연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자 그녀는 얼굴을 붉혔고 서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서준은 직접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요리를 하기 시작했고 능숙한 솜씨로 칼질을 하는 그의 뒷모습은 조직의 보스라기보다는 셰프에 가까워 보였다. 세연은 식탁에 앉아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고 이 남자가 가진 의외의 면모들에 조금씩 혼란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파스타 한 접시가 그녀 앞에 놓였고 서준은 맞은편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르며 말없이 식사를 권했다. 세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려 했지만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포크를 들었고 의외로 훌륭한 맛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식사를 마친 후 서준은 세연에게 이 집의 구조와 보안 시스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고 그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안내해 주었다. 특히 2층 끝방에 마련된 음악실을 보여주었을 때 세연은 그곳에 놓인 최고급 그랜드 피아노와 첼로를 보고 숨을 멈췄다. 서준은 그녀가 음악을 한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지만 생색을 내지는 않고 그저 심심할 때 쓰라며 무심하게 말했다. 세연은 그 악기들을 어루만지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고 이 남자가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움을 느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서준의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리며 정적을 깼고 전화를 받은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는 태산그룹의 물류 창고가 습격당했다는 비보를 전하고 있었고 그것은 장도식의 본격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서준은 전화를 끊고 세연을 돌아보며 오늘 밤은 문을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엄명했고 그의 눈빛은 다시금 피에 굶주린 맹수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재킷을 챙겨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을 나섰고 세연은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홀로 남겨진 세연은 음악실의 창가에 서서 서준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거대한 저택은 다시금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엿봐야 한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서준의 안위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는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려와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세연은 창문에 손을 대고 차가운 유리의 냉기를 느끼며 이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자신과 그 남자의 운명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가늠할 수 없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택의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며 모든 창문과 출입구의 철제 셔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집안은 완전히 밀폐된 요새가 되었다. 세연은 거실 중앙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나갈 수 있는 구멍은 바늘구멍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감시 카메라에 붉은 불빛만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고 이 넓고 화려한 감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다림뿐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대상이 자신의 자유인지 아니면 그 남자의 무사귀환인지 그녀 자신조차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어둠 속에서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세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세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현관 쪽으로 달려갔다. 비에 젖은 채 피 묻은 셔츠를 입고 들어서는 서준의 모습은 처참했고 그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 서 있었다. 세연은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가 부축했고 서준은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기다리지 말고 자라니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미약한 온기가 세연의 가슴을 찔렀고 두 사람의 위험한 동거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윤세연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구급상자에서 꺼낸 거즈로 한서준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를 막아내고 있었는데 그 붉은 선혈의 온도가 너무나 뜨거워 손끝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서준은 고통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그의 단단한 복근이 크게 요동쳤다. 세연은 의학적인 지식이 전무했지만 본능적으로 지금 지혈을 하지 않으면 그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공포심을 억누르며 상처 부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찢어진 셔츠 사이로 드러난 그의 상반신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수많은 흉터들로 뒤덮여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지금껏 살아온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잔혹했는지를 보여주는 무언의 기록과도 같았다. 서준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묘한 안도감에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다. 그녀의 하얀 손이 자신의 피로 물드는 것을 보며 그는 미안함과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소유욕을 느꼈는데 이것은 그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 세연의 손목을 잡았고 그 악력은 부상당한 사람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강했지만 그녀를 아프게 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였다. 세연은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라 흠칫했지만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의 눈빛이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애처로워 보여 차마 그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이 흐르는 처치 과정이 끝나고 서준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자 세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피 묻은 거즈와 알코올 솜이 널브러진 거실 바닥은 참혹했지만 소파에 기대에 잠든 서준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 보여서 세연은 기이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녀는 욕실로 가서 손에 묻은 피를 씻어내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했고 도대체 자신이 왜 이 위험한 남자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지 자문했다. 단순히 사람이 죽는 것을 볼 수 없다는 도덕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가 무너지는 순간 자신 또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존 본능 때문이었는지 그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었고 서준은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을 찾으며 힘겹게 눈을 떴다. 소파 옆 1인용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있던 세연은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나 물잔을 건넸고 서준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잠긴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을 짧게 내뱉었다. 평소의 냉철하고 위압적인 모습과는 달리 무방비하게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핏기 없는 얼굴은 그를 훨씬 인간적으로 보이게 만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부드러운 기류가 흘렀다. 서준은 상처 부위를 내려다보며 엉성하지만 꼼꼼하게 감긴 붕대를 확인하고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그녀의 노력에 대한 순수한 감사의 표시였다. 같은 시각 골드문 그룹의 회장실에서는 장도식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값비싼 도자기를 벽에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어젯밤 태산그룹의 물류 창고를 습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한서준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윤세연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보고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장도식은 자신의 부하들을 닥달하며 당장 태산그룹의 자금줄을 끊어놓고 한서준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단순히 사업적인 이익을 넘어 한서준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철저하게 파괴함으로써 그에게 굴욕감을 주고 싶어하는 세디즘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오후가 되자 태산그룹이 운영하는 합법적인 사업체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와 압수수색 소식이 뉴스 속보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거실의 대형 TV를 통해 흘러나오는 뉴스를 지켜보던 서준의 표정은 다시금 차갑게 굳어졌고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서재로 들어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세연은 문틈으로 들려오는 서준의 단호하고 날카로운 지시사항들을 들으며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있는 한서준은 계속해서 공격받을 것이고 결국에는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손톱을 물어뜯었다. 서재에서 나온 서준은 거실 구석에 앉아있는 세연을 발견하고는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꿰뚫어 본 듯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담배를 집어 들려다 멈칫하고는 다시 내려놓으며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위기는 그녀 때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견된 전쟁이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세연은 그 말이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고개를 저으며 왜 자신을 돌려보내지 않느냐고, 나 하나만 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느냐고 울먹였다. 서준은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을 무섭게 굳히며 장도식이 원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내 파멸이며 당신을 넘겨주는 순간 당신은 그저 내 시체를 밟고 지나가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버려질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때 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무거운 입을 열어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가 평생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비밀이었다. 15년 전 추운 겨울날 뒷골목에서 경쟁 조직에게 쫓겨 죽어가던 한 소년이 있었고 그 소년은 쓰레기통 옆에 웅크려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고 그는 회상했다. 모두가 더럽고 끔찍하다며 피하던 그 소년에게 유일하게 다가와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주고 따뜻한 우유와 빵을 건네준 여중생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마치 동화처럼 들렸지만 서준의 목소리에는 짙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그는 그때 그 소녀의 눈빛에서 경멸이 아닌 연민을 보았고 그 작은 온기가 얼어붙은 소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고 고백했. 세연은 서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들을 맞추기 시작했고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던 한 장면이 떠올라 숨을 멈췄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마주쳤던 피투성이 소년.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차마 지나칠 수 없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눈앞에 있는 이 냉혹한 조폭 보스가 바로 그날 자신이 도와주었던 그 소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서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때 당신이 살려준 목숨이니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말하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갑작스럽게 울린 인터폰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고 모니터 화면에는 정체불명의 택배 상자가 대문 앞에 놓여있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지켜보던 서준의 눈매가 날카로워졌고 잠시 후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보고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상자 안에는 목이 잘린 새와 함께 다음 차례는 네가 아끼는 여자가 될 것이다라는 붉은색 글씨로 쓰인 협박 편지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서준은 세연이 그 끔찍한 내용을 듣지 못하도록 황급히 볼륨을 줄였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표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저택 주변을 감시하는 적들의 기척이 노골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서준은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그는 세연을 자신의 침실로 데려가 오늘은 이곳에서 지내야 한다고 말했고 침대 옆 서랍에서 호신용 권총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세연은 총을 보는 것만으로도 거부감이 들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서준은 그녀에게 총을 쥐어주며 만약 누군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망설이지 말고 쏘라고 가르쳤고 그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냉정했지만 손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준은 창가에 서서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어둠 속에 숨어있는 적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그의 등 뒤에는 세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폭풍전야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고 장도식이 단순히 위협으로 끝내지 않고 곧 본거지를 향해 총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숨겨두었던 병력을 소집하라고 지시했고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임을 선언했다. 세연은 통화 내용을 들으며 이 남자가 자신을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음을 깨닫고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서준이 통화를 마치고 돌아보자 세연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고 그의 팔을 잡으며 제발 다치지만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진심 어린 걱정은 서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서준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약속하겠다고 반드시 살아서 당신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두 사람은 다가올 비극을 예감하면서도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그 밤을 견뎌냈고 밖에서는 천둥 소리와 함께 다시금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밤새 내리던 빗줄기가 잦아들고 창밖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저택을 고립된 섬처럼 만들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두 사람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윤세연은 소파에 앉아 쪽잠이 든 한서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어젯밤 그가 들려준 과거의 이야기는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무겁 짓누르고 있었다. 그토록 잔혹하고 냉혈한으로 소문난 남자가 사실은 15년 전 자신이 구해준 작은 소년이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세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고 그의 거친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이 남자가 자신을 납치한 범죄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가진 한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그녀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녀를 밀어넣고 있었다. 서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힘겹게 눈을 떴고 시야에 들어온 세연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잠시 멍한 상태로 머물렀다. 그는 자신이 무방비 상태로 잠들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동시에 곁에 있는 여자가 주는 묘한 안정감 때문에 다시 경계태세를 갖추기가 쉽지 않았다. 상처 부위는 욱신거렸지만 어젯밤 세연이 정성스럽게 처치해준 덕분에 출혈은 멈춘 상태였고 그는 몸을 일으키려다 신음소리를 흘리며 다시 주저앉았다. 세연은 황급히 다가와 그를 부축하며 무리하지 말라고 다그쳤고 서준은 그녀의 잔소리가 듣기 싫지 않아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부드러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지만 그 평화는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때 거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김 실장의 다급한 얼굴이 나타났고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긴급 보고를 시작했다. 태산그룹의 보안 서버에 누군가 접속한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외부의 해킹이 아니라 내부 승인 코드를 이용한 접속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서준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고 그는 고통을 잊은 듯 벌떡 일어나 화면 가까이 다가가 배신자가 누구인지 추적하라고 소리쳤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조직 내부에서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것은 저택의 위치와 보안 시스템의 구조가 이미 장도식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세연은 서준의 등 뒤에서 그가 뿜어내는 살기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고 이 남자가 다시금 피 냄새를 맡은 맹수로 변모하는 과정을 공포스럽게 지켜보아야 했다. 서준은 서재로 들어가 비밀 금고에서 무기들을 꺼내 점검하기 시작했고 그의 손놀림은 기계적이고 빠르면서도 섬뜩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탄창에 총알을 채워 넣으며 세연에게 다가와 지금부터는 자신의 시야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배신자가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면 적들이 들이닥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이 거대한 저택은 더 이상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라 사방이 뚫린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준의 옷자락을 잡으며 우리가 살 수 있냐고 물었고 서준은 그녀의 손을 감싸쥐며 내 목숨을 걸고 너만은 반드시 살려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그 속에 담긴 슬픔과 절박함은 세연의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고 그녀는 이 위험한 남자와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무모한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저택 주변의 숲에서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기분 나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고 서준은 집안의 모든 조명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는 세연을 거실 구석의 가장 안전한 사각지대에 숨기고 자신은 창가에 붙어 적들의 동태를 살폈는데 그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정문의 전자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고 이는 내부 조력자가 문을 열어주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끔찍한 신호였다. 서준은 입술을 깨물며 배신자에 대한 분노를 삼켰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숨을 골랐다. 적들은 프로들이었고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었지만 서준은 그들의 살기를 감지하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첫 발의 총성이 정적을 깨뜨리자 거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곧이어 무차별적인 사격이 시작되었다. 서준은 세연을 감싸 안고 바닥으로 뒹굴며 엄폐물 뒤로 몸을 피했고 적들은 플래시를 비추며 집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서준은 어둠을 이용하여 적들의 위치를 파악한 뒤 정확한 사격으로 선두에 있던 2명을 쓰러뜨렸지만 수적으로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짐승 같은 반사 신경으로 적들의 공격을 피하며 응사했고 그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처절하고 무자비했다. 세연은 귀를 찢는 듯한 총성과 비명소리에 귀를 막고 웅크리고 있었지만 서준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는 모습을 보며 공포를 넘어선 경외감을 느꼈다. 적들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화력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들은 서준을 생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살하려는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서준은 탄약이 떨어지자 죽은 적의 무기를 탈취하여 싸움을 이어갔고 근접전이 벌어지자 칼을 뽑아들고 육탄전을 벌였다. 그의 셔츠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고 옆구리에 상처가 터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한 명의 암살자가 세연이 숨어 있는 곳을 발견하고 총구를 겨누자 서준은 괴성을 지르며 몸을 날려 암살자를 덮쳤고 2 사람은 엉겨붙어 바닥을 뒹굴며 치열한 사투를 벌였다. 서준은 암살자의 목을 조르며 잔인하게 숨통을 끊어놓았고 그 광경을 목격한 세연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거실에는 적들의 시체가 즐비했고 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리는 몸을 지탱하고 서 있었다. 마지막 남은 적까지 처리한 그는 피 묻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세연을 발견하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기어서라도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출혈이 심해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세연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쓰러진 서준을 보자 본능적으로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고 그의 차가워진 뺨을 어루만지며 정신 차리라고 울부짖었다. 서준은 희미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너는 다치지 않았냐고 물었고 그 순간 세연은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택의 보안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준은 세연의 어깨를 잡고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며 비상 탈출구를 가리켰지만 몸을 일으킬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김 실장에게 연락해 뒤처리를 맡기기로 하고
세연에게 자신을 두고 먼저 가라고 말했지만 세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고 이 남자를 두고 혼자 살아남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것임을 직감했다. 세연은 서준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힘겹게 그를 일으켜 세웠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뒷문으로 향했다. 비상 탈출용 차량이 숨겨져 있는 차고에 도착했을 때 서준은 의식을 잃을 듯 말 듯 한 상태였고 세연은 그를 조수석에 밀어 넣은 뒤 운전석에 앉았다. 그녀는 평소 운전을 즐기지 않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며 엑셀을 밟았다. 차는 굉음을 내며 저택을 빠져나갔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뒤로 경찰차들의 불빛이 번쩍이는 것이 백미러를 통해 보였다. 세연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서준이 미리 입력해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안전 가옥임을 확인하고 그곳을 향해 질주했다. 옆자리에 서준은 고통 속에서도 세연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고 그 온기는 두 사람이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국도에 들어서자 세연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지만 서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그의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으며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병원으로 갈 수는 없었다. 세연은 차를 갓길에 세우고 뒷좌석에 있는 구급상자를 꺼내 다시 한번 지혈을 시도했고 서준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다. 그는 세연을 바라보며 미안하다고 평범한 삶을 살던 너를 이런 지옥으로 끌어들여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세연은 눈물을 닦으며 당신이 나를 살렸으니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살릴 차례라고 말하며 그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다. 그것은 사랑 고백이라기보다는 살아서 함께 하자는 맹세와도 같았다. 차는 다시 어둠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들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허름한 별장에 도착했다. 이곳은 서준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마련해둔 비밀 아지트였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안전한 장소였다. 세연은 서준을 부축하여 침대에 눕히고 김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의료 장비들을 찾아내 서툰 솜씨로나마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녀는 밤새 피와 공포에 시달렸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서준은 마취제 없이 상처를 꿰매는 고통을 참아내며 세연의 강인한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동반자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모든 처치가 끝나고 서준이 깊은 잠에 빠지자 세연은 창가에 앉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었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으며 오직 이 남자의 곁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장도식과 배신자에 대한 분노가 그녀의 가슴속에서 타올랐고 그녀는 서준이 깨어나면 그와 함께 반격을 준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숲속의 아침은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는 잠시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예감했다. 깊은 산속에 자리한 안전가옥은 세상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고요한 공간이었지만 그 적막함은 평화라기보다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숨죽임과도 같았다. 한서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고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친 뒤의 숲은 젖은 흙내음과 함께 짙은 안개를 뿜어내고 있어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옆구리의 상처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과다출혈로 인한 현기증이 간헐적으로 찾아왔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어젯밤의 습격은 단순히 내부 배신자가 문을 열어준 수준을 넘어
자신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더 이상의 도피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서준은 이제 방어가 아닌 공격을 선택해야 할 시점임을 직감했고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미끼로 던지는 도박과도 같은 위험한 계획이었다. 윤세연이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을 때 서준은 이미 옷을 갈아입고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권총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사신처럼 서늘해 보여 그녀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어젯밤 생사를 넘나들며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던 애틋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고 서준의 얼굴에는 다시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두꺼운 가면이 씌워져 있었다. 세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피려 했지만 서준은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짧고 건조한 말투로 김 실장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 사무적이고 냉랭해서 세연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지만 서준은 그저 탄창을 결합하는 금속성 소리로 대답을 대신할 뿐이었다. 서준은 총을 허리춤에 꽂아넣고 나서야 비로소 고개를 들어 세연을 정면으로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일말의 동요도 담겨 있지 않아 그녀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장난은 끝났으니 당신이 살던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그동안의 일들은 그저 한순간의 유의에 불과했다는 듯이 비하했다. 서준은 자신이 잠시 과거의 감상에 젖어 실수를 했을 뿐이며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당신 같은 짐은 거추장스러울 뿐이라고 모진 말을 쏟아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녀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을 만한 나쁜 놈이 되어야만 했다. 세연은 서준의 말에 큰 충격을 받고 얼어붙었지만 곧이어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흔들리는 슬픔을 발견하고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우리가 함께 겪은 그 밤들을 당신이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한다고 말하며 왜 갑자기 자신을 밀어내려 하는지 따져 물었다. 하지만 서준은 코웃음을 치며 착각하지 말라고 그건 그저 내 소유물을 지키기 위한 본능이었을 뿐 사랑 같은 고상한 감정이 아니라고 차갑게 일축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연을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고 그녀가 잡을 새도 없이 문을 열어젖히며 밖에서 대기 중인 김 실장을 불러들였다. 김 실장이 들어오자 서준은 그에게 세연을 즉시 공항으로 데려가 가장 빠른 비행기로 출국시키라고 명령했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서준의 의도를 눈치채고 잠시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보스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세연은 끌려가다시피 김 실장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왔고 차에 타기 직전까지 서준을 돌아보며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서준은 창가에 서서 세연이 탄 차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세연을 태운 차가 산길을 내려가고 서준이 다시 혼자가 되자 그는 품 안에서 대포폰을 꺼내 장도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장도식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서준은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목소리로 단판을 짓자고 제안했다. 그는 자신이 부상을 입어 더 이상 도망칠 힘이 없으니 오늘 밤 인천항의 패창고에서 만나 모든 것을 끝내자고 말하며 이것이 항복 선언임을 암시했다. 장도식은 의심하면서도 서준이 직접 연락해왔다는 사실과 그가 부상을 입었다는 정보에 흥분하여 승낙했고 이것은 서준이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의 서막이었다. 한편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세연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운전석의 김 실장은 백미러로 그녀를 힐끔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던 중 김 실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핸들을 거칠게 꺾으며 차를 갓길에 세웠고 깜짝 놀란 세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며
회장님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아셔야 할 것 같다고, 그렇지 않으면 회장님은 오늘 밤 혼자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김 실장은 서준이 세연을 살리기 위해 일부러 모진 말을 하며 떼어놓은 것이며 지금 그는 자살이나 다름없는 싸움을 하러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연은 김 실장의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지만 곧이어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준이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지만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연은 눈물을 닦으며 김 실장에게 당장 차를 돌리라고 명령했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남자가 죽으러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실장은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세연의 눈빛에서 서준과 닮은 결기를 발견하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인천항으로 방향을 틀었다. 인천항의 폐창고는 썩은 바다 냄새와 녹슨 쇠붙이 냄새가 진동하는 음산한 곳이었고 어둠이 깔리자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한층 더해졌다. 서준은 홀로 창고 중앙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장도식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폭발물이 설치된 드럼통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는 장도식이 자신의 목을 따기 위해 전 병력을 이끌고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한꺼번에 매장시킬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비록 자신 또한 그 폭발에 휘말려 목숨을 잃을지라도 세연이 안전한 곳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다. 잠시 후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수십 대의 차량이 창고 주변을 포위했고 장도식이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걸어 들어왔다. 장도식은 피 묻은 붕대를 감고 있는 서준을 보며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고 천하의 한서준도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꼴이 우습다며 조롱했다. 서준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장도식을 향해 내 놈의 그 오만함이 바로 네 무덤이 될 것이라고 차갑게 응수했다. 장도식은 서준의 태도에 격분하여 부하들에게 당장 저놈을 쳐 죽이라고 소리쳤고 수십 명의 조폭들이 쇠파이프와 칼을 들고 서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서준은 의자 뒤에 숨겨두었던 기관단 총을 꺼내들고 방아쇠를 당겼고 앞줄에 있던 적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며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성이 빗발치고 비명 소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서준은 엄폐물 사이를 이동하며 정확한 사격으로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지만 수적인 열세는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총알이 떨어지자 권총을 뽑아들고 근접 사격을 가했고 적들이 거리를 좁혀오자 나이프를 꺼내 들고 처절한 육탄전을 벌였다. 그의 몸은 이미 새로운 상처들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적들은 그 기세에 눌려 주춤거렸다. 그때 창고 밖에서 굉음과 함께 거대한 트럭 한 대가 벽을 뚫고 돌진해 들어왔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장도식과 그의 부하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먼지 구름 속에서 트럭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총을 난사하며 서준을 엄호했고 그 틈을 타 조수석에서 내린 세연이 서준을 향해 달려왔다. 서준은 그녀를 보고 경악하여 왜 돌아왔냐고 소리쳤지만 세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달려가 그의 피 묻은 손을 잡았다. 그녀는 당신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죽더라도 같이 죽고 살더라도 같이 살겠다고 외치며 그를 일으켜 세웠다. 세연의 등장은 서준의 계획에 없던 변수였지만 동시에 그에게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폭발물의 기폭 장치를 손에 쥔 채 세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장도식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장도식은 트럭의 등장으로 전열이 무너진 상태에서 서준이 쥐고 있는 기폭 장치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서준은 김 실장에게 세연을 데리고 탈출하라고 눈짓을 보냈지만 세연은 서준의 허리춤을 꽉 잡고 놓지 않으며
고개를 저었다. 서준은 짧은 순간 갈등했지만 이내 결단을 내린 듯 세연의 손을 잡고 창고의 뒷문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기폭장치의 타이머를 작동시켰다. 장도식은 그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부하들에게 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붉은색 숫자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본 부하들은 명령을 무시하고 출구를 향해 도망치기 바빴다. 서준과 세연은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 컨테이너 사이를 질주했고 김 실장이 어무 사격을 하며 그들의 퇴로를 열어주었다. 창고를 빠져나오기 직전 서준은 뒤를 돌아보며 장도식과 눈이 마주쳤고 입모양으로 지옥에서 보자라고 속삭였다. 그들이 창고 밖으로 몸을 날리는 순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창고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고 그 충격파가 그들을 덮쳤다. 서준은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세연을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당겨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은 거친 바닥으로 뒹굴며 정신을 잃었다. 불타오르는 창고를 배경으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고 그 속에서 장도식의 탐욕스러운 제국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폭발의 충격으로 인한 이명현상이 가라앉기도 전에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열기가 윤세연의 의식을 깨웠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묵직한 무게감을 느꼈다. 눈을 뜨자마자 시야를 가리는 것은 검게 그을린 폐창고의 잔해들과 하늘을 뒤덮은 화염이었고 그 아래에는 피투성이가 된 한서준이 그녀를 인간 방패막이 삼아 덮고 있었다. 세연은 비명을 지르며 그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서준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그의 등은 폭발 파편에 맞아 처참하게 찢겨져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전해져 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목에 손가락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고 미약하지만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생명의 신호를 느끼자마자 안도의 눈물을 쏟으며 그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었다. 멀리서 들려오던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며 현장을 포위하고 있었기에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세연은 젖먹던 힘을 다해 서준의 몸을 밀어내고 빠져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몸도 성치 않았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서준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그를 질질 끌기 시작했고 거친 바닥에 쓸리는 그의 다리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때 화염 속에서 검댕을 뒤집어 쓴 김 실장이 비틀거리며 나타나 그들을 발견하고 달려왔고 그의 도움으로 서준을 부축하여 미리 준비해둔 비상 탈출용 보트가 있는 선착장 쪽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불타오르는 창고는 장도식과 그의 욕망을 집어삼키며 무너져 내렸고 그들은 그 지옥 같은 현장을 뒤로 한 채 어둠이 짙게 깔린 바다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트의 엔진 소리만이 거칠게 울려 퍼졌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서준의 뜨거운 이마를 식혀주었지만 그의 상태는 촌각을 다투고 있었다. 세연은 바닥에 누운 서준의 머리를 무릎에 베고 끊임없이 말을 걸며 그가 의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애썼지만 그의 눈동자는 점점 초점을 잃어가고 있어 그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김 실장은 능숙한 솜씨로 보트를 몰아 해안 경비대의 감시망을 피해 인적이 드문 소규모 항구로 향했고 미리 연락해둔 무허가 의료팀이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세연은 서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자신의 온기를 전하며 제발 죽지 말라고 아직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날들이 너무 많다고 울먹이며 간절히 기도했다. 약속 장소인 허름한 부두 창고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서준을 간이 들 것에 싣고 급하게 준비된 수술실로 이동했고 그 과정은 마치 군사작전처럼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이곳은 법망을 피해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곳이었지만 실력만큼은 대학병원 못지않은 의사들이 상주하고 있어 서준과 같은 뒷세계 거물들이 위급할 때 찾는 마지막 보루였다.
수술실에 차가운 조명이 켜지고 서준이 안으로 들어가자 육중한 철문이 닫혔고 세연은 문 앞에 주저앉아 자신의 손과 옷에 묻은 서준의 피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붉은 피는 이미 말라붙어 있었지만 그 비릿한 냄새는 코끝을 맴돌며 그녀가 겪은 참혹한 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있었다. 수술이 진행되는 긴 시간 동안 대기실의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인천항 폭발 사고와 장도식 회장의 사망 추정 소식이 속보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뉴스 앵커는 골드문 그룹의 불법적인 행태와 내부 분열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장도식의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알렸지만 세연에게 그 모든 뉴스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저 차가운 수술실 안에서 사신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한 남자의 생사뿐이었고, 그가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김 실장은 세연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회장님은 강한 분이시니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위로했지만 그의 손 역시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 그 또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창고의 틈새로 스며들 무렵 수술실의 램프가 꺼지고 피로에 찌든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밖으로 나왔다. 세연과 김 실장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고 의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다행히 파편을 모두 제거했고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며칠간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참아왔던 눈물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와 통곡에 가까운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안도감과 그동안 억눌러왔던 공포, 그리고 서준에 대한 깊은 애정이 뒤섞인 격정적인 감정의 표출이었고 김 실장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서준은 수많은 링거줄과 기계 장치들에 둘러싸여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전날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다. 세연은 젖은 수건으로 그의 얼굴과 손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며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자신이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진 그에게 지난날 못다 한 이야기들을 속삭이며 우리가 처음 만났던 15년 전의 그 골목길 이야기부터 그가 납치범으로 나타났던 그날 밤의 공포, 그리고 그 후 피어난 사랑에 대해 끊임없이 고백했다. 비록 그가 듣지 못할지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무의식 속에 있는 그에게 닿아 삶의 의지를 북돋아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다. 사흘이 지난 후 서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낀 세연은 화들짝 놀라 의사를 호출했고 잠시 후 서준이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올리며 의식을 되찾았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초점을 맞추려 애쓰던 서준은 걱정스런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세연을 발견하고는 산소 호흡기 안에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살아있어 주어서 고맙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있었고 세연은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두 사람은 이제 말보다 더 깊은 영혼의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어떤 시련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음을 직감했다. 서준의 의식이 돌아오자 태산그룹의 조직원들은 빠르게 움직여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했고 장도식의 잔당들을 처리하며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 나갔다. 김 실장은 병상에 누워있는 서준에게 장도식의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었으며 태산그룹이 명실상부한 1인자로 등극했다는 보고를 올렸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시선은 시종일관 옆에서 사과를 깎고 있는 세연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피냄새 나는 권력 다툼에 흥미를 잃은 듯 보였고
이제는 이 여자와 함께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꿈꾸기 시작했음을 김 실장은 눈치챌 수 있었다. 김 실장은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가며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고, 문 밖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밤 서준은 세연을 휠체어에 태우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걷겠다며 고집을 부려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도심의 불빛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풍경이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서준은 난간에 기대어 세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고, 당신이 원한다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세연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있는 곳이 내가 있을 곳이라고, 어둠 속이라도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고 대답하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가 아니라 더 단단하게 다져진 사랑의 토대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가올 미래를 기약했다. 인천항의 붉은 화염이 장도식의 탐욕스러운 제국을 집어삼킨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서울의 거리는 언제 전쟁이 있었냐는 듯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있었다. 태산그룹은 그동안 음지에서 운영하던 모든 불법적인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합법적인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 선포하며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경찰과 검찰은 장도식의 사망과 함께 골드문 그룹의 공중분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자신들의 성과로 포장하기 바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피해 대가와 한서준이라는 인물의 치밀한 설계가 있었음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이제 한서준은 밤의 황제가 아닌 양지의 거물 기업가로서 뉴스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 서린 서늘한 카리스마는 여전히 그가 본질적으로 맹수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태산그룹 본사의 최상층 회장실에서 한서준은 창밖으로 펼쳐진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며 갓 내린 커피 향을 음미하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지난날의 살기와는 다른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비서실장 김 실장이 두꺼운 결제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와 골드문 잔당들의 흡수 합병이 마무리되었으며 조직 내부의 불만 세력들 또한 조용히 정리되었다는 보고를 올렸다. 서준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더 이상 피를 볼 일은 없게 하라는 짧은 지시를 내렸고 김 실장은 깊이 허리를 숙이며 물러났다. 서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과거에 얼룩을 지우려 노력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고 이제야 비로소 윤세연의 옆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한편 윤세연은 서준의 저택 정원에 마련된 작은 온실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선율은 예전의 슬픔과 두려움 대신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은 평온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납치와 감금이라는 극단적인 사건으로 시작된 서준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발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이제는 그가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저택의 고용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인질이 아닌 안주인으로 대우하며 깍듯하게 모셨고 삼엄했던 경비 시스템도 그녀의 자유로운 외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조정되어 있었다. 세연은 연주를 멈추고 손가락에 끼워진 심플하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반지를 만지작거렸고 저녁에 돌아올 서준을 기다리는 시간조차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이 되어 서준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저택의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과 함께 정갈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하루의 일과를 도란도란 나누었다. 서준은 회사에서 있었던 골치 아픈 일들은 모두 잊은 채 세연이 들려주는 소소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였고 가끔씩 보여주는 그의 부드러운 미소는 오직 그녀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준은 세연을 데리고 저택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고 밤바람이 다소 차가웠지만 그가 벗어준 재킷의 온기가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고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들은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별들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세연을 돌아보며 정말 후회하지 않겠냐고 다시 한번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양지로 나온 조폭이라며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편견과 싸워야 할 텐데 평범한 음악가인 당신이 그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든지 당신이 원한다면 놓아주겠다고 말했지만 그 말을 하는 그의 손은 세연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잡고 있어 말과 행동이 다른 그의 절박한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세연은 그런 서준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사랑스러워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세연은 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이 괴물이라 해도 상관없다고 나를 구하기 위해 지옥 불 속으로 뛰어들었던 그 남자가 내게는 유일한 영웅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세상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고백하며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서준은 그녀의 당찬 고백에 감동하여 그녀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고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의 심장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귓가에 속삭이듯 맹세했는데 내 남은 생을 바쳐 당신의 눈에서 다시는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겠다고 이 거친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당신을 지켜내는 방패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태산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음악회가 열리는 날 서준과 세연은 커플룩을 맞춰 입고 당당하게 행사장 로비에 등장했다. 일장과는 달리 이번에는 누구의 강요도 납치도 없는 자발적인 동행이었고 수많은 취재진들의 플래시 세례 앞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무대에 오른 세연은 첼로를 켜며 객석 중앙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는 서준에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보냈고 서준은 흐뭇한 미소로 화답하며 그녀의 연주를 감상했다. 음악이 절정에 달했을 때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사람들은 냉혈한 보스가 한 여자 앞에서 얼마나 다정해질 수 있는지 목격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준은 피곤해하는 세연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었고 서준은 문득 15년 전 골목길에서 자신에게 빵을 건네주던 어린 소녀를 떠올렸다. 그때의 작은 호의가 돌고 돌아 이렇게 기적 같은 사랑으로 결실을 맺게 된 운명의 신비로움에 감사하며 그는 세연의 손등에 키스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었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고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절대 놓지 않을 단단한 매듭이 되어 있었다. 차는 한강변을 따라 부드럽게 달렸고 서준은 잠든 세연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더 강해져야 함을 다짐했다. 그는 이제 과거의 피 묻은 칼을 내려놓았지만 그녀를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난다면 언제든지 다시 야수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는 잔혹한 보스가 아닌 한 여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남자였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야기는 폭력과 피로 시작되었으나 결국 사랑과 구원으로 완성되었고 두 사람의 전설은 서울의 밤하늘 아래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